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재윤입니다. 전일 지수도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는데 여전히 거래 대금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였고 시장에서 강세를 띠는 업종들의 특성이 약간은 가치주, 저평가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케이스였는데 저평가 가치주,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배당도 좋고 다 좋은데 성장 모멘텀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항상 시장에서는 소외를 받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 하나씩 실적과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성장 동력이 하나씩 나온다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온다. 이 부분 거의 변동이 없지만 개인들의 매수세도 강하게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기관도 업종별 종목별로 나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만기까지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가 이제 1.48% 상승한 2,386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거래대금이 19조 3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합쳐서 31조라는 거래대금은 동일하지만 코스닥이 약 2조 정도가 축소가 된 반면에 거래소가 2조 정도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 1,3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는 2,300억 역시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장중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2천억대까지 나타난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장중에는 선물 쪽에서 매수를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장중에 외인들의 매수를 꾸준히 이어지면서 베이시스를 개선시켰다가 장 마감 무렵에 역시 일부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선물도 마찬가지로 1.55% 상승한 316.95로 마감되었고 누적 순매수는 이제 3만 개까지 높아진 그런 케이스였고 베이시스는 보합권 전후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만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베이시스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대규모의 매도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지수 자체가 받쳐줄 수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코스닥 역시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소보다는 상승이 소폭 약했다 정도 되는 케이스였는데 우선 이제 거래 대금이 12조 4천억까지 늘어난 그런 12조 4천억 좀 축소가 되었고요. 외국인과 기관 역시 동반 매도가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코스닥 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가 상승보다는 차익실현의 성격도 상당히 많았었고 업종별 종목별 역시 나눠지는 모습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신용 흐름 한번 보도록 하죠. 왼쪽이 거래소고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가 신용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 신용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다만 이제 7월 말 이때부터 조금씩 코스닥에 대한 신용이 이제 늘어나는 폭이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대로 거래소 같은 경우가 신용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특성적인 부분인데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시총상위 대형주들이 워낙에 강하게 급등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신용이 여전히 늘고는 있지만 그쪽보다는 거래소로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 잔고 비중이 2.45%로 여전히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7조 8천이라는 규모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원래 신용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가 되다 보니까 잔고 비중이 0.43% 정도 나타내진다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거래소도 신용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긴 했는데 코스닥에 비하면 신용 잔고가 적다는 거 그리고 개인들의 투자 마인드가 코스닥 쪽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가다가 거래소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옮겨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신용이라는 부분은 결국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트렌드 자체가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대형으로 많이 넘어온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국내 증시에서 성장을 가장 대표하는 증시가 결국 코스닥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성장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안정적인 실적이라든지 이런 밸류적인 메리트가 높은 데가 거래소가 되는데 거래소 쪽이 좀 더 그 흐름을 지금은 좀 더 강하게 나타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미국하고 왔다 갔다 뭐 말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는데 지난주 금요일 하락분을 일정 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중국의 증감회에서 이제 SOC 투자 관련해서 활성화 이거를 시킨다 했는데
펀드를 조성해서 그 펀드의 80% 이상을 대부분 인프라 관련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관련된 쪽에서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에서의 수출의 지표를 봤을 때 수출은 증가를 했는데 수입이 좀 작았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중국 국내에서의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을 높이는데 약간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외국인 같은 경우 23억 위안 정도 매수를 했다 됩니다.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는 혼조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좀 더 하락을 나타내다가 그나마 하락을 축소하는 흐름이 나타났었고 다우지수가 1.3%라는 상승을 나타내줬다 되죠. 우선은 미중 간의 갈등이 이어진다는 부분과 미 의회에서의 정치권 내에서 부양책에 대해서도 갈등이 이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실제로는 이제 미국에서의 가치주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까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성장주가 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반대로 가치주가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는데 운송이라든지 철강, 산업재, 자동차, 금융 이런 쪽에서가 주로 강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이제 언택트 기술주 중에서 애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세 하락으로 끝났고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제약바이오 이쪽 헬스케어도 역시 하락이 나타나면서 성장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떨어진 반면에 가치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지금 미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강하게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소폭의 약보합으로 마감됐고요. 유가는 42불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MSCI 코리아 인덱스가 65.2포인트로 마감되었으니까 결국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흐름이 나타났다가 됩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의 강보합이었고 원달러 환율은 1186원으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지수는 이제 1.5% 정도 올라왔다가 되고요. 중형 쪽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대형 역시 강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가장 강하게 움직였다 자동차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모멘텀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어제 뭐 니콜라 같은 경우가 현대차에 이제 계속해서 협업을 요청한다 그런 얘기를 한다. 수소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 트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현재 현대차가 상용화가 가장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성장성을 또다시 부각시켜줬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 그룹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 증권 역시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한 부분과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연중 고가를 넘어간다는 부분도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왔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은행이라든지 보험 같은 쪽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실적은 좋은데 사실 성장성이 없다는 부분에서 확연하게 시장에서 저평가 봤던 쪽인데 이쪽 역시도 수급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은 거의 없었다가 되는데 시장 대비해서 약세전된 모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신 쪽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니까 통신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매년 배당도 꾸준히 주는 케이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강하게 들어왔다 됩니다. 그 얼핏 보게 되면은 경기 민감이 강세되고 방어적 약세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강세뛴 업종군들의 전반적인 공통점이 다 자산 가치가 낮고 실적 대비해서 역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를 받는 기업들 국내 증시 자체가 자산 가치 1.0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 너무나 싸게 자산 가치 0.3배, 0.6배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기업들도 더 이상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어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 전일 기아차, LG전자, 롯데케미칼, 두산솔루스, SK텔레콤, 하이닉스, 신한지주, KB금융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우선은 기아차가 어저께는 동반 매수, 요 근래 들어서 현대차가 워낙에 강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기아차가 좀 움직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재평가를 받아야 되죠.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전업체로서는 세계 1위의 그만큼의 매출을 나타내준다 그런데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산가치 1.0배에서 놀았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되겠죠. 그다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실적은 사실 별로 안 좋았지만 주가가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라는 관점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도 같은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 마찬가지로 동일한 케이스죠. 자, 그다음 매도가 나온 쪽을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LG화학과 삼성 SDI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강하게 동반 매도가 나타난 흐름이었지만 실제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이쪽에서는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분위기 자체가 개인들이 조정 시에는 더 살 거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떨어졌다. 그래도 하락은 제한적이었다. 근데 현대차도 일부 차익 실현이 떨어졌고요. SK이노베이션 역시 2차 전지, NC소프트 동일하게 언택트에서 게임 동일한 케이스였죠.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벤 같은 이제 2차 전지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면은 기관 역시 LG전자, 그다음에 SK텔레콤, 현대모비스, 뭐 SK케미칼이라든지 세트헬스케어도 있었고요. 롯데케미칼, SK바이오팜. 그래서 제약바이오에서는 이제 일부 종목군들로 들어온 모습이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LG전자, 그다음에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은행주 이런 쪽으로 들어왔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매도의 경우는 매도 자체가 현대차 그동안 기관이 많이 샀었던 케이스인데 일부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라든지 LG화학, 카카오, SK이노베이션 대부분이 언택트, 2차 전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우리 LG전자 한번 보도록 하죠. LG전자를 중간중간 한 번씩은 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LG전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차트상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2018년도부터 하락 추세 계속해서 나타나다가 이 라인대를 넘어갔다 된 자리가 이제 6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이 자리대 돌파를 했다가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지지태세를 밟고 실적이 나타난 다음에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앞전에 박스권의 중간마디에서 지지태세를 밟고 다시 한번 강세가 나타나면서 85,700원까지 어제 급등이 나타난 케이스였는데 우리가 밸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LG전자 밸류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영업이익 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영업이익이 2018년도에 뭐 2조 7천억, 그 다음에 2조 4천억, 그리고 올해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다라고 전망했었지만 2조 6천억,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3조 1천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강하게 꾸준하게 내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이렇게 꾸준하게 잘 내고 있는 기업인데 문제는 뭐냐? 주가 자체가 2018년도에 11만 5천부터 계속해서 하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향을 했냐? 성장성이 그렇게 돋보이지 않는다. 이 이슈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왜 그러냐면 2018년도 이후, 그러니까 그 전 2016년도, 2017년도부터 딱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반도체 쪽이 워낙에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쏠림화가 상당히 강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에서 빠진다가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뭐 이것저것 못 안 된다 할 때 성장주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장주야라는 관점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오히려 이익을 꾸준히 낸다 하더라도 평가 자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더 주가가 올라갈 모멘텀 없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했는데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자체가 자산가치 일정 영배를 회복했다는 부분과 글로벌 다른 기업들 대비, 글로벌 다른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다. 그렇다면 실제로 저평가받을 이유가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자산가치를 보게 되면 자산가치 자체가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할 때는 87,100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익을 꾸준히 내는 회사가 자산가치 1.0배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LG전자가 주가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것이지 실질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83,500원을 전후로 해서 단기적으로 순그룹이라든지 안착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나중에 마디 하나를 뽑으러 간다고 된다면 앞전에 2018년도에 고가였던 11만 5천 전후까지는 열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현대차 보도록 하죠. 현대차를 이제 말씀드릴 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추세 돌파를 다 했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보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들어서만 약 73% 정도 상승이 나온 케이스인가 박스권의 상단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박스권 중간마디에서 쉬었다 갈 거냐 상단자리까지 갔다가 쉴 거냐 이 정도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단자리 때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올라간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대에서 상단에서 숨고르기를 하다가 기본 마디폭을 뽑는다가 되면 22만 4천원까지도 열린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올해까지 나올지 내년 이후에 나올지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현대차 역시 실적이라든지 우리가 밸류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 현대차가 이제 실적이 가장 안 좋았던 시기는 언제였으면 실제로는 2018년도가 가장 안 좋았던 시기였고 2019년도 그리고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조금 못하다 정도까지 된 케이스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뭐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주당 순이익이 21,000원까지 올라간다는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현재 현대차가 주가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실제 퍼로 따질 때는 약 7에서 8%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근데 자산 가치로 보게 되면 현대차의 자산 가치는 현재 26만 원이 자산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현재 17만 원까지 올라왔다. 근데 자산 가치에 대비하면 0.7배 정도 수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실적도 적자 한 번 없이 꾸준히 내던 기업이 왜 그동안 평가를 박하받았냐? 역시 성장성이 없었다. 이런 관점이었던 거죠. 그러면 성장성은 없는데 배당이라든지 이익이 꾸준하게 나타난 케이스에서 향후 전망 자체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수소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이 있다는 부분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자산 가치 이렇게 싼 종목 없다 이런 관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역시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트렌드 자체가 이제 서서히 좀 바뀐다는 관점. 그러니까 국내 증시를 볼 때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를 볼 때도 어저께도 봐드렸지만 가장 싼 증시 중에 하나가 국내 증시인데 왜 그동안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평가를 세게 받을 수밖에 없었냐 이런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국내 증시에서 대표로 하는 기업들이 성장 동력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과정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일부에서는 국내 시장 자체가 가치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서서히 트렌드 자체가 가치주 쪽, 그러니까 성장주가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만한 증시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증권도 어저께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증권도 실적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당 순이익이 2018년도에 3,700원, 그 다음에 2019년도에 4,300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4,500원 정도 예상이 된다 됩니다. 그러면 증권 역시도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 주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빠졌다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자산 가치 0.5배에서 0.6배 정도 되고 주당 퍼 같은 경우도 이제 8에서 7%이 정도 수준이니까 역시 굉장히 싸다가 됩니다. 배당도 많이 주는데 그러면 증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왜 시장에서 역시 저평가를 받았냐? 성장 동력 없다. 역시 이 내용이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의 증가도 굉장히 많아졌고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라든지 이런 IPO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성장 능력이 하나씩 나타나면서 결국 해외 IB 은행과 비슷한 형태를 가져간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년에 대한 전망은 뭐 증권주 같은 경우 시장 분위기를 워낙 많이 타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전망을 할 수가 없다가 된다 하더라도 최근의 분위기라는 걸 봤을 때 증권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싸다는 관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6월 달에 고가 라인 때 정도까지만 올라왔다는데 증시 자체는 6월 달 고가 2,200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2,400 근처까지 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역시 추가적인 강세가 당연하다 됐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은 그동안 이제 많은 기업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였었는데 삼성전자가 주요 공매도 평단을 넘어갈 때 대규모의 쇼크뱅이 들어왔듯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 공매도 평단이 34,700원입니다. 그럼 34,700원짜리 때 넘어갈 때는 역시 쇼크브레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중요 가격이 33,500원에서 39,000원의 이 박스권 하단 자리를 넘어가고 중간 마디까지는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특징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장에서 싸다, 저평가다, 실적이 받아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관점인데 거래소에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앞전에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3분기부터 엄청나게 빠르게 좋아질 거다. 뭐 때문에? OLED, POLED 때문에 앞으로 좋아진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하단 이 상승 추세 라인 때를 어저께 돌파하면서 앞전에 박스권 상단이 날 수 있었던 13,000원 초반대까지 올라왔다 된다. 이 라인대를 넘어간다가 되면은 앞전에 기존 박스권이 13,300에서 16,500이기 때문에 이 하단 자리대에서 위로 연결이 된다가 되겠죠.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올해까지는 적자란 부분은 어쩔 수 없다 되겠죠. 다만 내년부터 확연하게 흑자로 바뀌고 그 이후부터는 더 좋아진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케이스인데 그럼 자산 가치가 얼마냐? 현재는 3만 원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한다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13,000원이니까 역시 자산 대비했을 때는 약 0.4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싸다는 관점이 역시 동일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실적이 흑자로 전환됐다. LG화학이. 그러면서 2차 전지 전체가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 데가 어디냐면은 중국의 CATL과 비교를 했는데 CATL 같은 경우는 올해 퍼로 따질 때가 89% 정도까지 주가가 비싸다 돼 있고 그럼 내년 같은 경우 67%까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BYD도 마찬가지로 68%고 61%니까 국내 LG화학이 53%, 63%라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 업체에 비해서는 싸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일본의 파나소닉을 제외한 글로벌 평균으로 보게 되면 57.1% 정도가 돼 있죠. 그럼 LG화학이라든지 삼성S라든지 현재 글로벌 평균치만큼 올라왔다 됩니다. 그러면 증시의 특성도 있는데 국내 증시보다 중국 증시가 당연히 퍼가 더 높은 케이스고요. 그리고 그 외적인 쪽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현재 이쪽 같은 경우는 해외 증시만큼의 퍼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도 추가적으로 LG화학, 삼성S에서 더 강세 뛸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너무나 이거는 상대적으로 높은 쪽을 체크를 했다가 됩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보조금이 역시 정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비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중국의 BOE가 되겠죠. 그러니까 BOE 같은 경우하고 LG 디스플레이하고 매출에서는 차이가 거의 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OLED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매출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 더 높아지는 반면에 BOE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더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라든지 OLED 이쪽이 훨씬 더 큰데 시가총액 차이는 얼마나 나냐? 약 15%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되겠죠. 그러면 2차 전지와 동일하게 중국에 있는 대표 기업들과 비교를 한다면 상식적으로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LG 디스플레이가 한 6배 올라가야지 BOE와 동일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가 되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좋다, 성장이 있다라는 쪽은 너무나 지금 현재 강하게 평가를 했다는 이야기고 반대로 한쪽은 또 너무나 싸게 극단적으로 평가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싼 종목들,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들, 근데 평가 자체가 너무나 낮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거래소에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는 국내 증시가 재평가를 받는 과정이다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너무나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재평가 받을 때 가장 어디가 좋냐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우선 좋은 쪽, 그리고 싼 쪽,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쪽.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대에서 대형주가 너무나 이런 흐름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지수로 보도록 하죠. 지수를 보게 되면은 우선 추세를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 마디포고 다 뽑는다가 되면은 직접 2018년도에 고가를 넘어갈 수 있다가 되는데 아직까지 이 라인들을 바로 넘어간다는 아직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중간 마디 자리가 2405포인트 정도인데 중간 마디 2405포인트를 어떻게 갈 거냐 이 부분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매물이 많은 구간은 2200에서 2250이었는데 이 라인 때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 이 구간에서는 매물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가 더 가파르게 탄력 있는 강세가 더 가능한 현재 구조이기도 합니다. 자, 대형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대형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앞전에 삼성전자가 많이 끌어올렸다 된 케이스인데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이 중간 마디, 그러니까 2400포인트 전후가 된다. 2400포인트 전후까지가 이제 거의 마지막 물량이 있고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역시 물량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고점 넘어가는 거는 사실 빨리 넘어갈 거냐, 연말에 넘어갈 거냐, 내년에 넘어갈 거냐 이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전략 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 뭐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필요 없고 미증시는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동조화되면서도 차별화가 동시 진행된다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국내 증시가 가장 메리트가 높은 시장이다 이것도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국내 증시는 이번 주 만기까지는 현재 여전히 하락이 세게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그걸 전망이 되는데 상대적인 강세는 이어진다고 봐야 되고 일부 종목군 과열이 나타난 쪽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는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수 밴드는 아직까지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지지 라인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결국은 어느 쪽을 봐야 되냐? 실적이 양호한 저평가 경기 관련주가 여전히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자동차고 증권이 앞에 있던 거를 좀 뒤로 뺐습니다. 약간 숨고르기라든지 차익 실현이 잠깐 떨어질 수 있는 위치라서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철강이라든지 건설 조성 같은 산업재,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화요일이고 비도 많이 오는데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